나는 6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카메라를 손에 쥐었다. 퇴직 후 첫 봄이었다. 딸 지혜는 내게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안도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도.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사진 동호회 전단지를 본 건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손녀 유리를 데리러 갔다가 기다리는 동안 멍하니 게시판을 보고 있었는데 유리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머니, 저거 해봐요. 할머니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12살짜리 아이가 65 할머니를 걱정하는 시대였다. 첫 모임 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화센터 3층 소모임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웃음. 문을 열자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봤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도연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사람이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맞잡으며 내 이름을 말했다. 한수연입니다. 아, 한수연 선생님. 그는 내 이름을 반복했다. 마치 그 이름을 확인하듯이. 아니,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의 습관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때는 모임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각자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고 도연이 간단한 피드백을 해주는 시기였다. 나는 사진을 찍어온 게 없어서 그저 듣기만 했다. 도연은 설명을 잘했다. 여기 이 빛을 보세요. 이게 바로 골든아워의 매력이에요라고 말할 때 그의 눈이 반짝였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도연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아마도요. 좋은 취미예요, 사진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덧붙였다. 선생님, 혹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말투가 선생님 같으셔서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먼저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뭔가 이상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날 자기소개 때 직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도연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내 이름을 반복하던 그 순간. 괜한 상상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딸은 늘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너무 예민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유리가 물었다. 할머니, 사진 동호회 재밌었어요? 응, 괜찮았어. 할머니 표정이 달라 보여요. 뭔가 설레는 것 같은데? 나는 황당해서 웃었다. 할머니가 무슨 설레? 왜요? 할머니도 설렐 수 있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유리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다가 말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 그 단어는 내게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까웠다. 그가 다른 여자와 외도했을 때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참았다. 딸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비어 있었다. 다음 주 모임 날
나는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갔다. 아파트 화단에 핀 제비꽃이었다. 서툴고 초점도 제대로 안 맞았지만 도연은 진지하게 들여다봤다. 좋은데요. 가까이서 보셨네요. 다음엔 빛의 방향을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작은 걸 잘 보시는 분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평생 누구도 나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나는 늘 조용한 사람, 말없는 사람, 참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내가 작은 것을 본다고 했다.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해요, 다들. 그녀는 화려했다. 선명한 빨간 립스틱에 잘 차려입은 옷, 당당한 걸음걸이. 도연이 일어났다. 정인 씨, 오랜만이네요. 응, 바빠 죽는 줄 알았어. 박정인이라는 그 여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도연에게 물었다. 새로 오신 분? 네, 한수연 선생님이에요. 정인은 내게 눈을 맞췄다. 그 시선이 묘하게 날카로웠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정인이 나를 보던 눈빛, 마치 나를 아는 것 같은, 아니 나를 경계하는 것 같은 그 시선. 그날 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유리 데리러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았어. 엄마는 요즘 뭐해요? 사진 동호회 다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좋네요. 엄마도 그런 거 하시고. 지혜의 목소리는 멀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봄밤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도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정인의 눈빛을,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던 도연의 목소리를.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호회에 나가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게 이상했다. 65해를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감정 자체가 낯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입을까 고민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내 모습이 우스웠다. 유리가 그 모습을 보고 킥킥거렸다. 할머니, 데이트 가세요? 무슨 소리야? 사진 동호회 가는 거야. 그게 그거잖아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도연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정인이 또 나타날까 하는 묘한 긴장감. 세 번째 모임 날 나는 동네 공원에서 찍은 벚꽃 사진을 가져갔다. 이번엔 나름빛의 방향도 신경 쓰고 구도도 생각하면서 찍었다. 도연이 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각도 완벽한데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 나는 누군가의 칭찬에 이렇게 약해졌을까? 다음 주에는 야외 촬영 나가볼까 해요. 다들 괜찮으시죠? 회원들이 동의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인이 들어왔다. 오늘은 더 화려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도연 씨, 미안해요. 또 늦었네. 괜찮아요. 마침 야외 촬영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정인은 자리에 앉으며 나를 힐끗 봤다.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나도 오늘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옛날 사진들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그녀는 사진첩을 펼쳤다. 80년대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정인이 웃고 있었다. 회원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들여다봤다. 와, 정인 씨 진짜 미인이셨네요.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정인이 웃으며 사진들을 넘겼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다. 이건 특별한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3명의 여자가 있었다. 젊은 정인, 그리고 2명의 낯선 여자. 카페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정인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도연을 봤다. 도연 씨, 이 사진 기억나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보지 않고 대답했다. 글쎄요, 오래돼서. 그럴 리가요. 도연 씨가 직접 찍어준 사진인데.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다른 회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2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정희는 사진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이 사진 속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 모임이 끝나고 나는 서둘러 나오려 했다. 하지만 정인이 내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정인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팔을 잡았다. 아주 잠깐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문화센터 앞 카페에 앉았다. 정인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나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35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어느 학교요? 명신초등학교요. 정인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 명신초. 거기 오래 계셨어요? 20년 정도요. 왜 그러세요? 정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제 조카가 거기 다녔거든요. 혹시 기억하실까 해서. 언제쯤이요? 한 25년 전쯤?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다. 3명의 여자가 찍힌 사진. 선생님, 이 사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이 사진 속에 없으니까. 정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했다. 근데 이 사진이 찍힌 날 선생님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희는 사진을 집어넣으며 일어섰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과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과거? 무슨 과거? 25년 전이라면 내가 40이었을 때다. 딸 지혜가 고등학생이었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던 그 시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떨렸다. 정희는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도영과는 무슨 관계일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지혜가 유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혜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는데 도연이 서 있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주소는 회원 명단에 있어서요. 정인 씨가 뭐라고 했나 해서 왔어요. 도연의 얼굴은 심각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아 도연이 먼저 말했다. 선생님, 정인 씨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과거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아내와 관련된 과거요. 제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인 씨는 아내의 친구였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인 씨는 요즘 이상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더 그래요.
도연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선생님, 혹시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명신초등학교에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25년 전, 그때 나는 남편의 외도를 알았고 학교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학부모 한 명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 담임 교사였던 한 아이의 엄마가 나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엄마는 내 탓을 했다. 그때 한 학부모와 문제가 있긴 했어요. 어떤 제가 담임이었던 아이 엄마가 저를 원망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데 제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워낙 오래돼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엄마의 얼굴을.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정인 씨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가 떠나고 나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도 못 갈 것 같아요. 유리 내일 데려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과거가 돌아오고 있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잊으려 애썼던 그 시간들이.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25년 전의 교무실, 울부짖는 학부모,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어린 소녀. 소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 왜 저를 버렸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새벽 4시였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 한수연 선생님,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마이너스 정인. 손이 떨렸다. 정인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꺼내는 걸까?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둠뿐이었다. 지혜가 유리를 데리러 온 건 주말 오후였다. 딸은 언제나처럼 바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계를 보고 유리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했다. 나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봤다. 41살. 어느새 내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엄마, 왜 그렇게 봐요? 아니, 그냥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지. 시간 없어요. 유리 학원 보내고 회의 들어가야 해요. 지혜는 늘 이랬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여유라고는 없는 삶. 나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더 강한 엄마였다면, 내가 남편의 외도를 제대로 대처했다면 지혜는 달라졌을까? 엄마. 지혜가 가방을 챙기다 멈춰섰다. 요즘 이상해 보여요. 뭐가? 표정이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나는 웃으려 애썼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정말요? 지혜가 나를 똑바로 봤다. 딸의 눈빛이 예리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예전에는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엄마, 혹시 누가 연락 온 거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엄마가 옛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리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다. 할머니,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잘 가.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지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가 연락 온 거 아니에요? 딸은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휴대폰을 켰다. 정인에게서 온 문자는 그대로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답장을 썼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오해요?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따님 맞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정인이 지혜를 알고 있다. 어떻게? 왜? 전화벨이 울렸다. 정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놀라셨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2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요. 무슨 진실이요? 만나요. 내일 오후 3시 명신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거긴 왜? 거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잖아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명신초등학교. 25년 전 내가 딸에게 말하지 못한 그 일이 있었던 곳.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제일 밑에 있는 낡은 수첩. 그 시절 일기장이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25년 전 그날의 기록이 있었다. 1999년 10월 15일. 오늘 박지수 학부모가 찾아왔다.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지수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보건실에 간다고 내 탓이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내 탓인지도 몰랐다. 집에서 남편 일로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다. 박지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딸이 선생님을 무서워해요. 선생님이 차갑다고. 나는 차가운 사람이었을까? 나 자신도 모르겠다. 수첩을 덮었다. 박지수. 그 아이를 기억했다. 작고 조용한 아이였다. 항상 혼자 있었고 자주 아프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져 있었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지수와 정인이 무슨 관계일까? 정인이 말한 조카가 박지수일까? 다음 날 오후 나는 명신초등학교 앞 공원으로 갔다. 학교는 리모델링을 해서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공원은 그대로였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정인이 나타났다. 오셨네요. 정인은 내 옆에 앉았다. 오늘은 화장이 연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였다. 박지수 기억하세요? 네. 제 조카예요. 친언니 딸이었죠. 이었죠? 과거형? 지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숨이 막혔다. 자살이었어요. 그게 저랑. 정인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때문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 지수를 조금만 더 봐줬다면 지수의 상처가 조금은 덜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인이 계속 말했다. 언니는 지수가 죽고 나서 미쳤어요. 선생님을 원망했죠. 명신초 시절이 지수한테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선생님이 차갑게 대했다고.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정인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건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를 받는 손이 떨렸다. 정인이 일어섰다. 그리고 선생님, 도연 씨,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 씨의 돌아가신 부인, 알고 보니 선생님 남편이랑. 아니, 됐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찾으실 거예요. 정희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다. 나는 멍하니 앉아 편지를 들고 있었다. 도연의 부인과 내 남편? 설마.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다. 한수연 선생님께. 저는 박지수의 엄마였던 사람입니다. 지수가 죽고 저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그때 지수가 힘들어했던 건 학교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시절 선생님 남편 이야기 들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었죠. 선생님도 아팠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 정인이가 선생님께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인이도 아파요. 정인이는 제 친구를 사랑했는데 그 친구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지수 엄마도 나도 정인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도연의 부인은 누구란 말인가?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인데, 집 앞인데 문 안 열어주세요. 나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누가 저한테 이상한 전화했어요. 무슨? 제가 명신초 다녔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모르는 번호였어요. 근데 엄마, 제가 명신초 다녔던 거 기억 안 나요. 전학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전학? 그렇다. 나는 지혜를 전학 보냈었다. 남편의 외도가 알려진 후 학교에 있기 힘들어서. 지혜는 겨우 1학년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옛날 일을 물어보는 거죠? 나는 딸을 안으로 들였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딸도 모르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혜야, 앉아라.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딸의 눈이 커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외도, 학교에서의 힘든 시간, 박지수라는 아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지혜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럼 아빠가 바람핀 상대가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지혜가 갑자기 가방을 뒤졌다. 뭔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지갑에서 본 사진이에요. 훔쳐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 사람 아니에요?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정인이 보여줬던 그 오래된 사진 속 3명의 여자 중 1명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 소녀는 박지수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계일까? 동호회 야외 촬영은 강원도 산골 마을로 정해졌다. 도연이 추천한 곳이었다. 단풍이 절정인 시기라 사진 찍기 좋다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가 말했다. 엄마, 가세요. 여기 있으면 더 답답해요. 저도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딸은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다. 출발 당일 도연이 운전하는 차에 나와 정인, 그리고 2명의 회원이 더 탔다. 정인은 조수석에 앉았고 나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차 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나와 정인, 그리고 도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도연 씨, 이 마을에 자주 가요? 정인이 물었다. 예전에 아내랑 자주 왔었어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도연의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는
처음 듣는 회원들이었다. 부인 잃으신 지 오래됐어요? 15년 됐네요. 외로우시겠어요. 정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동정인지 비꿈인지 알 수 없었다. 익숙해졌어요. 도연의 대답은 짧았다. 백미러로 잠깐 나를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했지만 그는 이내 시선을 돌렸다. 산골 마을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다. 고즈넉한 한옥 펜션이었다. 도연이 방 배정을 했다. 나는 정인과 같은 방이었다. 최악이었다. 짐을 풀고 나오자 도연이 말했다. 잠깐 쉬고 5시쯤 근처 단풍길 가서 사진 찍어요. 2시간의 자유시간. 나는 펜션 마당을 거닐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선생님,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거짓말. 도연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선생님, 저도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제 아내는 자살했어요. 숨이 멎었다.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자살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아내의 친구들을 만나고 일기장을 뒤지고 그러다 정인을 알게 됐죠. 정인은 아내의 절친이었어요. 정인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계속 미루기만 했죠. 도연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러다 올해 초 정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아내와 정인,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가 찍힌 사진. 정인이 말했어요. 그 세 번째 여자가 열쇠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여자는 박지수 엄마였어요. 아내의 대학 동기였대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도연의 아내가 박지수 엄마의 친구. 그럼 내 남편과 바람을 핀 사람이. 선생님, 혹시 선생님 남편분이 아내를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다. 사진 속 여자. 지혜가 아빠 지갑에서 꺼냈던 그 사진. 이제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선생님,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처음 선생님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 한수연이라는 걸. 아내의 일기장에 나왔던 이름. 명신초등학교 교사 한수연. 일기장에 왜 제 이름이. 아내는 선생님을 미워했어요. 아니, 동시에 동정했어요. 일기에 이렇게 썼더군요. 한수연은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도 썼어요. 나는 죄를 지었다. 한수연의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게 죄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수연을 선택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만. 아내는 선생님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내를 떠났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 후 아내는 저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저는 15년 동안 아내를 이해하려 했어요. 왜 죽었는지,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그러다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인이 선생님을 동호회로 데려온 거예요. 제가 만나보라고. 정인이. 왜? 복수하려고요. 정인은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선생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죠.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연이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 아내가 내 남편과 네. 그럼 당신은 왜 저한테 친절하게 도연이 쓰게 웃었다.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시간이 멈췄다.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아내를 배신한 남자의 부인을 사랑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생님을 보면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수연이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안 돼요. 이건 너무.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인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감동적이네요. 진짜. 정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 씨,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 사랑한다고? 정인 씨, 우리 민지는 어떻게 돼요? 당신 아내는? 이 여자 남편 때문에 죽은 민지는? 정인이 소리쳤다. 민지는 한수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죽은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아니에요. 도연이 일어섰다. 민지는 그 남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민지는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지 일기장, 정인 씨가 안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제가 민지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거예요. 진짜 일기장이에요.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도연이 수첩을 펼쳤다. 나는 정인을 사랑했다. 하지만 정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정인은 내가 한수연 남편과 헤어지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정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다. 정인이 비틀거렸다. 거짓말. 더 읽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한수연에게도, 도연에게도, 그리고 박지수에게도. 지수 엄마 은주는 나한테 지수를 부탁했다. 은주가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지수를 돌봐달라고. 하지만 나는 내 상처에 빠져서 지수를 외면했다. 지수가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도 은주한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배신했다. 침묵이 흘렀다. 정인이 무릎을 꿇었다. 민지, 나를. 민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지가 죽은 건 한수연 선생님 때문도, 선생님 남편 때문도 아니에요. 민지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박지수가 자살했을 때 민지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 나는 모든 게 이해됐다. 박지수, 도연의 아내 민지, 지수 엄마 은주, 그리고 정인.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남편이 있었다. 그럼 제 남편은 은주와 바람을 폈어요. 도연이 말했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더 컸죠. 절친의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다. 그럼 제 딸 지혜는. 도연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생님,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명신초 시절 뭘 봤는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알아냈어요.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누구니? 박지수 엄마 박은주예요. 그리고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기억나요. 제가 7살 때 아빠랑 그 여자랑 공원에서 만나는 거 봤어요.
그때 옆에 언니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사탕 줬던 언니. 그게 박지수였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혜가 알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빠의 외도를 목격했던 것이다. 정인이 웃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다. 맞죠? 다들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게 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이 빌어먹을 감정 때문에 민지도 죽고 지수도 죽고 우리 모두 망가진 거예요. 정인이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도연이 쫓아가려 했지만 멈췄다. 선생님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모든 진실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사라졌다. 아침 7시 펜션 주인이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그가 일찍 산책을 나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고 오전 촬영 시간이 되어도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네요. 회원 한 명이 말했다.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이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어 보였다. 차도 없어요. 펜션 주인이 말했다. 도연의 차가 주차장에서 사라져 있었다. 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젯밤 도연의 표정이 떠올랐다. 수첩을 꺼내 들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결심한 사람 같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실종으로 보기엔 이르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도연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뭔가를 하러 간 거라는 것을. 선생님, 정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도연 집에 가봐야 해요. 왜요? 거기 민지 유품이 있어요. 도연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정인이 도연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정인이 만류했다. 하루만 기다려봐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도연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정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게 놀라웠지만 묻지 않았다. 집안은 깔끔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지만 한 장만 인물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민지였다. 예뻤죠. 정인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도. 사랑했나 봐요. 네, 미치도록. 정인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근데 민지는 절 사랑하지 않았어요. 친구로만 생각했죠.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 탓을 한 거예요. 민지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정인이 눈물을 닦았다. 바보 같죠? 15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거예요. 나한테도 도연한테도 정인 씨도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고 남 괴롭혀도 되나요? 정인이 나를 봤다. 선생님한테 한 짓 미안해요. 선생님도 피해자인데 선생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정인이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따라갔다. 작은 서재 같은 방이었다. 책장에는 사진 관련 책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앨범 몇 권이 놓여 있었다. 이게 민지 유품이에요. 정인이 앨범 하나를 펼쳤다. 민지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한 장에서 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민지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게 우리 딸 지혜예요? 손이 떨렸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다. 7살쯤 된 지혜였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뒤를 보세요. 정인이 말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99년 여름. 은주의 딸 지혜와 지수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지혜는 참 밝은 아이다. 지수도 지혜처럼 밝았으면 좋겠다. 민지가 우리 딸을 알았어요? 은주랑 친했으니까요. 은주 남편이 바람피고 은주가 힘들어할 때 민지가 지수랑 지혜를 자주 돌봐줬대요. 정인이 앨범을 더 넘겼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지혜와 박지수가 함께 놀고 있었다. 둘은 친구였던 것이다. 선생님, 따님이 박지수를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내가 말을 잊지 못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기억났어요. 뭐가? 박지수 언니요. 저랑 친했어요. 언니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지수 언니 선생님이 무섭대요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엄마였잖아요. 지혜야. 엄마가 그때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그 후에 우리 전학 갔잖아요. 지수 언니도 못 만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해서 엄마가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울고 있었다. 지혜가 그 짐을 20년 넘게 안고 살았다는 게 너무 아팠다. 엄마, 지수 언니, 돌아가셨다며요. 제가 그때 언니한테 더 잘해줬으면. 언니가, 지혜야,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다. 모두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지혜도, 민지도, 나도. 그리고 아마 도연도. 정인이 다른 앨범을 꺼냈다. 이건 도연이 직접 만든 앨범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박지수의 사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 때까지 도연이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 도연이 왜 지수를? 도연의 비밀이에요. 정인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가 죽고 나서 도연은 민지를 이해하려고 박지수를 찾았어요. 민지가 왜 그렇게 지수한테 죄책감을 느꼈는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수를 몰래 지켜봤어요. 멀리서,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게 언제까지요? 지수가 죽을 때까지요. 정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도연은 지수가 자살하기 전날 밤도 봤어요. 지수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근데 막지 못했대요. 용기가 없었대요. 세상에. 도연도 죄책감에 살아요. 지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거죠. 그래서 민지를 더 그리워하나 봐요. 민지와 지수, 둘 다 자기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편지가 있었다. 도연의 필체였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민지, 지수, 그리고 은주. 은주는 지수가 죽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나는 장례식에 몰래 갔다. 한수연도 거기 있었다. 멀리서 봤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은주의 남편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다. 그 비겁한 남자. 하지만 나도 비겁하다. 지수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한수연을 만났다. 정인이 데려온 그녀.
나는 그녀를 미워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니 알았다. 그녀도 피해자다. 우리 모두 피해자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재난 속 피해자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아니, 한 줄이 더 있었다. 나는 진실을 밝히러 간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예요? 정인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인이 앨범 맨 뒤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가평군리 57-3. 여기가 어디죠? 은준의 시골집이에요. 은주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던 곳. 우리는 서로를 봤다. 도연이 거기 간 것이다. 가봐야 해요. 정인이 일어섰다. 지금 당장. 우리는 차를 몰았다. 가평까지 2시간 거리. 가는 내내 나는 앨범 속 사진들을 떠올렸다. 어린 지혜와 지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지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도연이 몰래 찍은 지수의 뒷모습. 모두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으로 가고 있었다. 산골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주소를 찾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다. 낡은 한옥이 나타났다. 마당에 도연의 차가 서 있었다. 도연 씨, 정인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거실, 오래된 가구들. 도연 씨, 어디 있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자 도연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낡은 상자 앞에. 그는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올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았어요. 도연이 상자를 가리켰다. 은주가 남긴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수연 선생님 남편이 쓴 편지도 있어요. 내 남편의 편지. 나는 다가가 상자를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모두를 망가뜨린 그 진실이. 상자 속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든 건 정인이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펼치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인이 읽기 시작했다. 남편의 필체였다. 20년도 더 전에 쓴 글씨. 은주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지수를 버리고 가는 내가 비겁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는 수연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난 게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남자였고 당신은 내 아내의 제자 학부모였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신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위로가 사랑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수연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과 내가 만났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지수를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가 끝났다. 정인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도연이 다음 편지를 꺼냈다. 이건 은주가 민지한테 쓴 편지예요. 붙이지 않은 거. 도연이 읽었다. 민지야, 너한테 거짓말했어. 나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아. 한수연 남편과 헤어졌어.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가정으로 돌아갔어. 나는 바보 같았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아내를 선택했어. 근데 민지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나 안도되는 거야.
이제 그만 괴로워도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수도 힘들어했는데 이제 지수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근데 민지야, 지수가 학교에서 힘들어해. 담임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바로 한수연이야. 그 사람 안에. 세상 참 좁지? 나는 한수연 선생님을 원망하고 싶었어. 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니까. 근데 선생님을 보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더라.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았어.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어. 그게 더 슬펐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맞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을. 늦은 귀가, 잦은 거짓말, 변명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알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더 있어요. 도연이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은주의 일기장이에요. 지수가 죽기 1년 전에 쓴 거. 오늘 지수가 또 학교 가기 싫다고 했다. 한수연 선생님이 무섭다고. 나는 학교에 찾아갔다.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였다. 지친 얼굴, 슬픈 눈빛.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당신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수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했다. 지수를 잘 못 봐줘서 미안하다고. 그때 알았다. 선생님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 둘 다 같은 남자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일기장을 덮었다. 그 후 은주는 지수를 전학 보냈어요. 그리고 한수연 선생님도 지혜를 전학 보냈죠. 둘 다 도망친 거예요. 도망이라니. 내가 중얼거렸다. 도망이 맞아요. 정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서로 마주치기 싫었던 거잖아요. 진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어요? 내가 물었다. 서로 만나서 싸워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몰라요. 정인이 소리쳤다. 나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숨기고 도망치니까 모두가 죄책감에 갇힌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상자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건 지수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수연 선생님한테요. 나는 숨이 멎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한수연 선생님께. 선생님, 저 박지수 기억하세요? 선생님 반 학생이었어요. 제가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거 선생님 때문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저도 힘들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만 집중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짓말이 진짜가 됐어요. 전학 가고 나서도 계속 힘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미안해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텐데 제가 거짓말해서 더 힘들게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선생님 딸 지혜 기억해요. 지혜는 좋은 아이였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줬어요. 지혜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거짓말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잘못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도 울고 있었다. 이 편지는 붙이지 않았어요. 지수가 죽기 전날 밤에 썼는데 보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수가 나를 용서했다. 아니, 처음부터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선생님, 도연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제가 이 편지를 찾은 건 한 달 전이에요. 은주 집을 정리하러 왔다가 발견했죠. 그때 알았어요. 모든 게 오해였다는 것을. 지수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은주도 결국 선생님을 이해했고 민지는 그저 자기 죄책감에 죽었다는 것을. 그럼 당신은? 저도 오해했어요. 민지가 선생님 남편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민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지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은주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한 것. 도연이 민지 사진을 꺼냈다. 민지의 마지막 일기예요. 정인이 숨겼던 부분. 그는 수첩을 펼쳤다. 나는 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 은주에게, 한수연에게, 그리고 도연에게. 은주야, 미안해.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고도 말하지 못했어.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한수연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 남편이 은주를 만난다는 걸 알면서도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연아,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나는 정인을 사랑했어. 하지만 정인은 나를 친구로만 봤어. 그게 너무 아파서 너한테 도망쳤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정인이 흐느꼈다. 도연이 계속 읽었다. 나는 너무 비겁했어. 모두에게 거짓말했어. 이제 견딜 수 없어. 지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게 너무 아파. 나 때문이야. 내가 은주를 제대로 도와줬다면, 내가 한수연 선생님한테 진실을 말했다면 지수는 죽지 않았을 거야.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도연이 수첩을 덮었다. 민지는 다음 날 죽었어요. 수면제를 먹고.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도, 도연도, 정인도. 우리는 진실을 알았지만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얹어줬다. 그럼 정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날 사랑했던 거예요?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늦었어요. 도연의 말이 잔인하게 들렸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 늦었어요. 은주도, 민지도, 지수도 이미 세상에 없어요. 남은 건 우리뿐이에요. 죄책감을 안고 사는 우리.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수연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다. 은주가 아니라 나를.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가. 선생님,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냥 살아가야죠. 어떻게든. 정인이 코웃음 쳤다.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아픈데? 아파도 살아야죠. 내가 말했다. 지수도, 민지도, 은주도 못한 걸 우리는 해야 해요. 살아남는 것.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까? 우리는 낡은 방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상자 속에서 나온 진실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편지들, 일기장들, 사진들. 25년의 비밀이 담긴 증거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을 뿐이라는 것을. 집에 가요.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딸이 기다려요. 도연과 정인이 나를 봤다. 선생님, 같이 가요. 우리 셋이.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함께 살아가요. 혼자서는 너무 무거우니까.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다. 상자를 챙기고 편지들을 정리하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산골 마을의 빗길을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지혜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일이, 그리고 함께 박지수의 무덤에 가는 일이, 이제 진짜 용서의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늦었어. 지혜의 시선이 내 뒤로 갔다. 도연과 정인이 서 있었다. 딸의 표정이 굳었다. 이분들은 안으로 들어오렴. 소개할게.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나는 차를 끓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25년의 이야기를, 지혜가 몰랐던,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지혜야.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긴 이야기야. 들어줄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서 각오가 보였다. 딸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외도, 박은주라는 여자, 박지수라는 아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학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 지수를 외면했던 것. 엄마는 너를 전학 보낸 게 너 때문이 아니었어.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가 견딜 수 없었던 거야. 학부모들의 시선, 동료 교사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은주 씨를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 은주 씨가 아빠랑. 그래. 근데 지혜야, 은주 씨도 피해자였어. 그분 남편도 바람을 피웠대. 그래서 아빠한테 위로받으려 했던 것 같아. 둘 다 외로웠던 거지. 도연이 입을 열었다. 지혜 씨,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은주 씨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일에 연루되게 됐죠. 아내분이 민지, 지혜가 기억해냈다. 나는 놀랐다. 민지 아줌마 기억해? 넌 어렸었는데. 기억나요. 예쁘고 다정한 아줌마. 저랑 지수 언니를 놀이공원에 데려가 줬어요. 근데 지혜가 도연을 봤다. 아줌마 돌아가셨다며요? 네. 15년 전에.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정인이 끼어들었다. 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난 민지를 사랑했는데 민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의 눈이 커졌다. 그럼 민지 아줌마는 양쪽 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인이 쓰게 웃었다. 도연 씨한테서도 나한테서도 결국 혼자라고 느꼈던 거죠.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지수 언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 어떻게? 스스로.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지수가 남긴 편지 이야기를 했다. 지수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 거짓말이었다는 것, 엄마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 지혜야, 지수는 내 얘기도 했어. 내가 좋은 친구였다고. 너한테 고맙다고. 지혜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때 지수 언니 말을 엄마한테 했잖아요. 언니가 엄마 무섭다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딸을 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본 걸 말한 거야. 7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근데 엄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전학 안 갔으면,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어차피 견디지 못했을 거야. 내 말이 있든 없든. 도연이 낡은 봉투를 꺼냈다. 지혜 씨,
이거 받아주세요. 지수가 당신한테 쓴 편지예요. 저한테요?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지혜야, 잘 지내니? 나 지수야. 우리 오랜만이지? 전학 가고 나서 연락 못해서 미안해. 사실 연락하기가 무서웠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혜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너한테 거짓말 많이 했어. 학교 가기 싫다고, 선생님 무섭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집이 힘들었어. 엄마 아빠가 안 좋았거든. 근데 그걸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학교 탓을 한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엄마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어. 그냥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뿐이야. 선생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눈빛이 슬펐어. 지혜야, 내 엄마한테 전해줘. 선생님 잘못 없다고. 그리고 지혜야, 너 진짜 좋은 친구였어. 내가 힘들 때 유일하게 웃게 해준 사람이 너였어. 놀이공원에서 너랑 놀았던 날 진짜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지혜가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도연과 정인도 함께 울고 있었다. 엄마. 지혜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엄마, 나 지수 언니 무덤에 가고 싶어요.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우리 넷은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다. 정인이 은주와 지수의 무덤 위치를 알고 있었다. 산 중턱에 소박한 묘역이 있었다.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묘비. 어머니와 딸. 우리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지혜가 제일 오래 절을 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다. 언니 나야. 지혜. 이제야 왔어. 미안해. 오래 걸렸지? 언니 편지 받았어.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 언니도 나한테 좋은 친구였어. 언니가 없었으면 그때 나도 많이 외로웠을 거야. 지혜가 편지를 꺼내 묘비에 기댔다. 이거 여기 둘게. 언니가 나한테 준 선물이니까 나도 여기 두고 갈게. 바람이 불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 하지만 왠지 따뜻했다. 정인이 은주의 묘 앞에 섰다. 언니 나야. 정인이. 미안해. 언니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그리고 민지를 용서해줘. 민지도 힘들었어. 진짜로. 정인이 눈물을 닦았다. 나도 이제 내려놓을게. 증오, 원망 다 내려놓을게. 그게 언니도 원하는 일일 거야. 도연은 말없이 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은주 씨, 지수야. 나 한수연이야. 너희한테 사과하러 왔어. 늦었지만 미안해. 그때 너희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 상처에만 빠져 있어서 목이 메었다. 이제야 알았어. 우리 모두 똑같이 아팠다는 거.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했고, 상처받았다는 거.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 내려놓은 사람들의 고요함이었다. 엄마. 지혜가 뒷좌석에서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지. 아픈데요? 아파도 살아가는 거야. 지수도, 민지도, 은주도 못한 걸 우리는 하는 거야. 도연이 백미러로 나를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가 작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선생님, 도연이 말했다. 저
다음 주 동호회 모임에 오시죠?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정인이 코웃음 쳤다. 둘이 연애할 거예요? 정인 씨도 나오세요. 내가 말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치유되어 가요. 정인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울고 있는 거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 유리야. 할머니가 중요한 일 좀 보고 왔어. 유리가 도연과 정인을 봤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할머니 친구들이야. 할머니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유리가 신기한 듯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응, 늦었지만 생겼어. 그날 밤 지혜가 내 방에 왔다. 엄마, 잘못 자요? 응. 딸이 내 옆에 누웠다. 얼마 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엄마, 무서웠어요? 뭐가? 진실 알게 되는 거요. 응, 무서웠어. 근데 알게 돼서 어때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후련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나도요.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나 사이에 벽이 사라졌다. 그 벽은 비밀이었고, 오해였고, 말하지 못한 아픔이었다. 이제 그 벽은 없었다. 우리는 마침내 진짜 모녀가 되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아니, 오랜만에 여유롭게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었다. 별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 내가 보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이 그랬다. 진실도 용서도 치유도 언제나 거기 있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보지 않았을 뿐. 이제 우리는 볼 것이다. 별을, 진실을, 그리고 서로를. 도연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동호회 모임 날, 그는 문화센터 소모임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연 씨,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정리할 게 있었어요. 도연이 내게 눈인사를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인도 와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다.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다 같이 사진 품평해야 할까요? 도연이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생님, 잠깐 산책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엔 정인 씨 말대로 선생님한테 복수하려고 했어요. 아내를 배신한 남자의 부인이니까. 근데 도연이 걸음을 멈췄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피해자였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선생님이 좋았어요.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연 씨, 사랑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사이에 얽힌 과거를 생각하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도연이 나를 똑바로 봤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해야 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처음엔 그저 동호회 리더로만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 상처가 제 상처와 닮아 있다는 것도요. 나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우리 이상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서로 좋아하다니. 이상하죠. 도연이 내 옆에 앉았다. 근데 선생님,
그게 사랑 아닐까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도연 씨는 낭만주의자네요. 아내한테 그런 남편이 되지 못해서 후회했어요. 이제라도 누군가한테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우리, 그래야죠. 서두를 나이도 아니고. 우리는 웃었다. 예순을 넘긴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로맨스. 누가 봐도 우스운 모습일지 몰랐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지했다. 한 달이 지났다.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나와 도연은 가끔 단둘이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 정인도 자주 참석했다. 그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진짜가 되어갔다. 선생님, 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정인이 말했다. 심리 상담이요? 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민지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도 받아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여전히 아팠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지수에 대한 죄책감, 딸한테 제대로 못한 엄마였다는 자책감. 그 모든 게 아직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가 집에 왔다. 엄마, 유리 학교 행사에 같이 가요. 학교 행사? 손주 자랑하는 날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오래요. 그래, 좋지. 엄마, 지혜가 머뭇거렸다. 도연 아저씨랑 잘 돼가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알죠. 요즘 행복해 보여요. 나는 웃었다. 부담스럽지 않아?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왜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죠.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지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 상담받고 있어요. 몇 달 됐어요. 왜? 어렸을 때 일 때문에. 아빠 외도 목격한 것, 지수 언니 일, 그리고 엄마랑의 관계. 다 정리가 안 돼서.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한테 말 못한 게 미안했어요.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 잘못이 아니래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봤으니까 상처받는 게 당연하대요. 지혜야, 엄마도 상처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나는 딸을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유리학교 행사 날 도연도 함께 갔다. 지혜가 초대했다. 도연은 어색해했지만 유리가 반겨주었다.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머니 친구야. 친구? 남자친구? 유리가 킥킥거렸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학교 강당에서 아이들의 발표가 있었다. 유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웃게 해줘요. 엄마는 바쁘지만 할머니는 시간이 많아서 저랑 놀아줘요. 유리가 우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한테 새 친구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친구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저도 행복해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눈물이 났다. 유리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외로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덜 외롭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말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빨리 가족들한테 다가간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 나이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갈 필요 있나요? 솔직하게 가는 게 낫죠. 도연이 웃었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줘요. 저도 도연 씨한테 배워요. 사진도 삶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끝자락의 거리는 쓸쓸했지만 우리는 따뜻했다. 다음 주 동호회 모임에서 도연이 제안했다. 겨울 사진전 어때요? 우리끼리 작은 전시회요. 좋아요. 회원들이 찬성했다. 정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주제는요? 치유가 어떨까요? 도연이 나를 봤다. 우리 모두 뭔가로부터 치유되는 중이니까. 좋네요.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예술로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되는 것.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나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지혜의 모습, 유리의 웃음, 도연의 뒷모습, 정인의 눈빛, 그리고 빈 벤치, 떨어진 낙엽, 지는 석양. 모든 것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작은 갤러리를 빌렸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왔다. 지혜와 유리, 정인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 내 사진 앞에서 지혜가 말했다. 엄마, 이 사진 제목이 뭐예요? 함께야. 사진 속에는 세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나, 도현, 정인의 그림자.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같은 빛 아래 서 있는. 예쁘다. 유리가 감탄했다. 할머니 사진 잘 찍으시네요. 도연이 다가왔다. 선생님 사진이 제일 좋아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선생님 사진에는 온기가 있어요. 정인이 우리 옆에 섰다. 저도 동의해요. 한수연 선생님 재능 있으세요. 정인 씨 사진도 좋던데요. 정인의 사진 제목은 노아줌이었다.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 사진이었다. 손을 놓는 순간을 포착한 민지를 보내는 거예요. 정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놓아줘야 해요. 그래야 저도 민지도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이해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 셋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이제 뭐 할까요? 정인이 물었다. 계속 사진 찍어야죠. 도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계속 만나야죠. 내가 덧붙였다. 우리 이상한 가족 같아요. 정인이 웃었다. 맞아요. 피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만 맺어진 것도 아니고 상처로 맺어진 가족. 상처로 시작했지만 치유로 이어지는 가족. 도연이 정정했다. 그거 좋네요. 우리는 커피를 들고 건배했다. 이상한 그림이었다. 예순을 넘긴 세 사람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아름다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내년 봄에 제주도 갈까요? 사진 찍으러. 좋아요. 정인 씨도 같이요. 그럼 더 좋죠. 우리는 걸으며 내년 계획을 세웠다. 사진전도 또 하고, 여행도 가고, 동호회도 계속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계획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와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전시회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내 사진 좋아하더라. 당연하죠. 우리 엄마 최고인데. 유리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커서 사진작가 될래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나는 손녀를 안았다. 그리고 딸을 봤다. 지혜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오늘 전시회를 했다. 내 사진을 많은 사람이 봤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했다. 65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 사진도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게 새롭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도연은 좋은 사람이다. 정인도 이제는 친구 같다. 지혜와도 가까워졌다. 유리는 날마다 내게 웃음을 준다. 나는 행복하다. 비로소.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부드럽게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눈처럼 우리의 상처도 조용히 덮여갈 것이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위에 새로운 것이 쌓여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눈 오네요. 내일 아침 일찍 사진 찍으러 갈까요?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정인 씨도 부를까요? 그러시죠. 우리 셋이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다. 눈은 계속 있었다. 고요하고 아름답게. 6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일이 기다려졌다.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연이 있었고, 정인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유리가 있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민지도, 은주도, 지수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상처로, 용서로, 사랑으로.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다. 조용히 끝없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며.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미소를 지으며.